가장 밑바닥에서 출발해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참 흥미로운 소재죠. 천민이었던 장현은 기주에서 도적단을 결성한 이래 용맹하고 날래기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다른 도적 친구들이 잿더리, 개나리 같은 별명으로 불릴 때 장현은 제비 연자를 붙인 별명 장비연이 굳혀져 이름이 된 케이스니 벌써 뭔가 군계 일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 모여든 건달 무리가 2만 명에 달하자 당시 최대 도적 집단이던 흑산적이 손을 내밀어 장현은 본격 메이저 도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흑산적의 리더였던 장우각이 부상으로 죽자 장현이 새 두령으로 추대되었고 이때부터 그들은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가진 대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전성기 때의 흑산적은 상당, 조, 중산, 상산, 한해의 5개 군현을 세력권에 두었을 뿐 아니라 병력이 무려 100만에 달해 조정에서도 도저히 답이 없다고 여겨 오히려 관직을 내릴 지경이었습니다. 즉 장현은 이제 도적 두령이 아니라 완전한 군벌로 인정받은 셈이었어요. 이에 공손찬이 그와 손을 잡으니 원소에 대항할 북방 깡패연맹의 탄생이었죠. 장현의 기세는 아주 흉악해 업성태소인 율성을 죽이는 등 원소에게 고춧가루를 심하게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노한 원소가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어디선가 들여온 여포까지 동원하면서 남쪽 일대의 세력권을 다 내주고 말았죠. 그럼에도 장현은 공손찬뿐 아니라 원소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는 바퀴벌레 같은 근성을 과시했는데 원소마저 제낀 강자 도조의 등장엔 결국 10만 군사를 데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현이 그 조조에게 평북장군과 여루의 자위까지 받은 부분은 천민 출신의 도적두령이었던 그로선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손책의 부하였던 등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도적들을 때려잡던 중 자신도 모르는 새 새파랗게 어린 처남이 은근슬쩍 껴있단 걸 눈치챘습니다. 끼케야 중학생 뻘이던 이 처남이 훗날 노숙의 뒤를 잇게 되는 도독 여몽이었어요. 등당은 즉시 여몽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지만 화를 내는 어머니에게 여몽은 도리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가난하고 천하게 살아야 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고 부귀를 누리죠. 이렇듯 여몽은 동년배들과 차원이 다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는데 자신이 어리다고 멸시하는 등당의 부하를 홧김에 죽이는 등 아주 개차반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수를 하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에 손책이 불러 가까이 두면서 큰 물에서 재출발하게 됐죠. 여몽은 기다렸다는 듯이 포텐을 터뜨려 30세엔 황조의 도둑인 진치를 직접 참하는 등 훌륭한 장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이라곤 그저 닭돌밖에 모르는 여몽에게 손권은 아직도 발전 가능성을 보았는지 진지하게 병서를 읽을 것을 조언했어요. 처음엔 무관이 책은 읽어 못하냐며 귀등으로 들었지만 결국 손권의 설득에 넘어가 공부를 시작하자 모두가 까무라칠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여몽은 완전히 지성인으로 탈바꿈해서 평소 그를 가짜않게 보던 노숙이 여몽의 어머니에게 절을 할 정도였어요. 훗날 관우를 잡아 죽인 여몽을 손권은 주유 바로 다음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여몽이 병에 걸렸을 땐 날마다 몰래 병세를 확인할 만큼 끔찍히 그를 아꼈습니다. 우리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네들의 말씀이 참말이었는지 우리도 한번 여몽처럼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미 틀려 먹었지만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란 등에는 송아지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평생 농부로 살 생각은 없었던 모양인지 12세 때 명사 진식의 글을 보고 이름과 자를 바꾸기도 했지만 그놈의 출신과 말 더듬는 버릇 때문에 관직은 하찮은 자리만을 전전해야 했죠. 하지만 뜻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처럼 곡물의 통계를 보고하는 상계리를 지내던 중 한 사람을 만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인재를 보는 탑티어급 성구안을 가졌던 사마의였어요. 사마의는 등의 비범함을 알아보았고 아예 태위연에 임명하며 자신을 직접 보좌하게 합니다. 한번 일이 풀리기 시작하자 등에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각지에서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경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그는 부임하는 곳마다 수리공사를 벌이고 황무지를 개간해 백성들과 관리들의 찬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운하건설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해 문관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찍었죠. 아버지가 히트시킨 인물인 만큼 사마사와 사마소도 계속해서 등해를 중히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등에는 장수로서도 재능을 발휘하며 자신이 위나라 최고의 재능임을 뽐냈습니다. 조카는 강유가 걸출한 지휘관으로 성장해 제갈량 이후에도 방심 못할 전력을 구가했지만 위나라는 등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서도 최후엔 아군에게 어이없이 살해당했지만 농부 출신이면서도 촉황제 유선의 절을 받아낸 장면은 모든 흑수저들을 감동시키기 충분한 신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자기가 삼공 중 하나인 태위였으니 바로 자신을 가장 처음 알아봐준 그 사마이의 자귀였죠. 하진은 형주 남양군 완현 사람으로 직업은 백정, 즉 도축업 종사자였습니다. 탁월한 수완덕인지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의 꿈은 저 멀리 낙양의 황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정말 분수에 한참이나 안 맞는 일이었지만 그에겐 긁지 않은 복권이 한 장 있었으니 바로 여동생이었어요. 하진의 여동생 하씨는 하얀 피부에 큰 키, 월등한 몸매를 두루 갖춘 전국구급 초절 미녀였습니다. 거의 전 재산을 십상시에 들이붓다시피 한 덕에 마침내 그녀를 영재의 측실로 만들었고 일이 이렇게 되자 미친 미모의 하씨는 기어이 황후의 자리까지 차지해버렸죠. 사실 하진보다 여동생인 하씨가 오히려 독한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작 설계자였던 하진은 순전히 여동생 빨로 하루아침에 출세한 이미지지만 그가 한나라의 대장군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만 15년으로 시종겸 문지기급이던 낭중부터 차근차근 밟고 오른 성과였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가 천민 출신이란 한계로도 황궁에서 15년이나 버텼다는 뜻이기도 해요. 대장군에 오른 뒤 하진은 유능한 인재들의 활약으로 황건의 난을 성공리에 진압했고 마침내 자신을 키워준 십상시들과 대등한 수준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소 특이한 부분은 그가 월등히 낮은 신분으로 출발했음에도 부하들의 절대적 충성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진이 황관들에게 속아 살해당했을 때 직속 부하들은 물론 그 원소마저 미쳐 날뛴 건 어질고 베풀길 좋아했다는 특유의 인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가 황관들을 먼저 제거하지 못하고 끝끝내 주저주저한 건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있던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와 그들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 아닐까요? 단언컨대 당대의 군웅들 중 유비만큼 개털로 시작한 인물도 없을 겁니다. 그나마 손견이 프로포즈를 까였던 걸 보면 손자의 후손이란 루머와 달리 꽤 근본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아예 가난했고 돗자리를 짜 생계를 이었다 같은 기록이 적힌 유비에 비하면 양반이나 다름없죠. 익히 알려져 있듯 유비는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으로 아주 멀게나마 황제의 친척벌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꼴랑 현위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돗자리를 짜야 했습니다. 그나마 친척 중 한 분이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는 와중에도 학비를 대줘 같은 동네 사는 명사 노식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아직도 몇몇 이들은 유비가 남의 돈으로 노식의 수업을 들은 주제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괴상한 근거로 그가 은수저 정도는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쯤 되면 저도 인정해야겠네요. 아싸리 유비는 금수저였다고요. 자, 우선 유비는 거병할 때 이미 관우와 장비라는 두 괴수를 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장세평과 소쌍이라는 상인들이 유비를 높이사 자본을 다 털어줬고 조조는 유비를 어찌나 이뻐했는지 고향까지 데려가 먹여주고 재워주었으며 도겸은 서주의 인수를 덥석 넘겨주었고 병주에선 10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유비를 따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비에게 홀려 해롱거렸으니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가 다 있을까요? 하지만 보세요. 유비가 가진 모든 건 하늘에서 내려준 것도 누군가 거저준 것도 아닌 유비 스스로 모두 쟁취한 것이 아니던가요? 유비 인생의 결정적 분기점이 된 제갈량의 등용은 그가 3번이나 몸을 낮춰 찾아갔기 때문이었고 하다못해 노식의 수업료를 후원받은 것조차 그 친척이 유비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 정말 비현실적이고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겠죠. 하지만 만일 유비의 엄마가 북쪽 끝 유주에서 돗자리를 짜던 자신의 아들이 멀고 먼 익주에서 촉한의 황제가 된 걸 보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지 않을까요?